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하루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김영옥이라고 하고요. 올해 72살입니다. 평범한 할머니죠. 아니,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해왔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제 옷장 깊숙한 곳에는 빨간 팔각모 하나가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모자는 제 곁에 있었어요. 때로는 자랑스럽게, 때로는 조심스럽게 말이죠. 그 모자는 단순한 모자가 아닙니다. 제 청춘이고, 제 투쟁이며, 제 자부심이었거든요. 해병대 최초의 여성 준장까지 오르며 겪었던 모든 시간들이 그 모자 안에 담겨 있어요. 하지만 손주 상태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20살이 되어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아이가 제 그림자가 아닌 자기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길 바랐기 때문일 거예요. 김영옥 준장의 손주가 아니라 김상태라는 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했거든요. 상태가 해병대 훈련소에 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이웃에게는 손주가 군대에 갔다고만 얘기했고, 친구들에게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제 상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 면회가 가능하다고 할머니가 오실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 아이 목소리에는 설렘과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물론 가야죠. 제가 안 갈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갈까 아니면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로 가기로 했어요. 상태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긴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저는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빨간 팔각모를 꺼내 들었어요. 30년 전 제가 준장으로 진급하던 날, 제 손에 처음 들려졌던 그 모자를 바라보니 온갖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해병대에 처음 들어갔을 때 받았던 차가운 시선들, 여자가 해병대에서 뭘 할 수 있겠어라며 비웃던 사람들, 남자들보다 2배로 열심히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시절들 말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포기할 수 없었죠. 제가 포기하면 저 다음에 올 여성 해병들은 어떻게 될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훈련하고 공부하고 또 훈련했어요. 때로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기도 했지만 다음 날이면 또 당당하게 훈련장에 나갔죠. 그렇게 30년을 버텨내고 해병대 최초의 여성 준장이 되었을 때 제 손에 들려진 게 바로 이 빨간 팔각모였어요. 그 순간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명이었거든요. 모자를 손에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오늘 이걸 써야 할까, 말아야 할까. 상태한테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보이고 싶은데 이 모자를 쓰면 그게 가능할까. 하지만 결국 저는 그 모자를 머리에 썼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만큼은 제가 누구였는지 잊고 싶지 않았나 봐요. 포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상태 생각만 했어요. 그 아이가 훈련을 잘 견디고 있을까? 동기들과는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할머니라면 당연히 가질 법한 걱정들이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해병대 선배로서의 마음도 있었어요. 그 아이가 해병다운 정신을 기르고 있을까?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해병대 제1사단 정문이 보였을 때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돌아온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됐어요. 혹시 누군가 저를 알아보면 어쩌지, 상태한테 저희 정체가 들통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었죠. 차에서 내려 상태를 위해 준비한 도시락과 과일을 챙겼어요. 그리고 선글라스를 쓰고 빨간 팔각모를 살짝 고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알아볼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손주를 만나러 온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니까요. 위병소로 다가갈수록 제 발걸음에서 옛날의 리듬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30년간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쉽게 사라지지 않나 봐요. 어깨가 저절로 펴지고 걸음걸이도 단정해지더라고요. 아, 안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느긋하게 걸으려고 노력했어요. 오늘은 그냥 할머니니까요. 위병소 앞에 서니까 몇몇 시선이 느껴졌어요. 아마 제 옷차림 때문이었겠죠. 단정한 복장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빨간 팔각모. 평범한 면회객과는 좀 달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상태만 만나면 되니까요. 면회 신청하러 왔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하자 위병소 안에서 한 중사가 창구로 나왔어요. 이름표를 보니 정대성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사의 시선이 제 모자에 멈추는 게 보였어요.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뭔가 불쾌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자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직접 받은 겁니다. 사실이었거든요. 30년 전 준장 진급식에서 직접 받은 모자니까요. 하지만 정대성 중사는 제 대답을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눈을 가늘게 뜨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 해병대 부대입니다. 관광지 아닙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면회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30년 전이라면 당장 따져 물었을 테지만 오늘은 그냥 참기로 했어요. 상태를 위해서요. 글씨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쓰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여전히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싶어서요. 신청서를 내밀자 정대성 중사는 신청서보다 제 모자를 더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모자 때문에 면회가 어렵겠네요. 모자 때문에요? 저도 모르게 반문했어요. 30년 동안 제가 자랑스럽게 써왔던 그 모자가 면회를 방해한다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빨간 팔각모요. 그거 민간인 출입시 금지 복장입니다. 장난감이라도 쓰신 건가요? 장난감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인생의 30년이 담긴 이 모자를 장난감이라니. 하지만 꾹 참았어요. 신청서를 도로 가져오면서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위병소 벤치로 걸어갔죠. 벤치에 앉아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정말 복잡했어요. 제가 해병대에서 겪었던 수많은 편견과 차별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이랬어요. 여자가 해병대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어차피 금방 포기할 텐데 하면서 저를 무시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증명해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준장까지 올라 이룬 모든 것들이 단지 빨간 팔각모 하나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했죠. 이 모자야말로 제가 해병대에서 이뤄낸 모든 것의 상징인데 말이에요. 그때 박수명이라는 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 면회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시겠어요? 모자는 잠시 보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하사의 표정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아마 정대성 중사의 태도가 불편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그저 한 아이의 할머니입니다. 팔강모 하나로 사람이 바뀌지는 않아요. 박수명 하사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 말투와 태도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걸 느꼈나 봐요. 하지만 확신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규정이. 박수명 하사가 말끝을 흐렸어요. 아마 그런 규정이 정말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규정은 지켜야죠. 다만 규정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정해주진 않잖아요. 박수명 하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제 말에 공감하는 것 같았지만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겠죠. 그 하사가 위병소로 돌아가자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빨간 팔각모를 벗어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모자 앞면에는 해병대 마크가 선명했고 안쪽에는 제 이름과 계급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김명옥 준장. 그 글씨를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모자는 단순한 모자가 아니라 제 인생 그 자체였거든요. 정대성 중사가 창구에서 저를 바라보는 게 보였어요. 여전히 불쾌한 표정이었죠. 그는 박수명 하사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고 박수명 하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얼마 후 정대성 중사가 위병소를 나와서 제가 앉아있는 벤치 쪽으로 걸어왔어요. 발걸음이 의도적으로 무겁고 태도도 더욱 거만해 보였어요. 면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모자를 벗고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오시는 게 어떨까요? 그의 말투는 단순한 제안을 넘어선 압박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정대성 중사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그냥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30년 넘게 해병대에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준장까지 오른 군인의 모습이 되살아났죠. 중사님, 제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차분하지만 강인한 그리고 권위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죠. 손주 보기 전에 모자부터 벗고 들어오는 게 예의라고 하셨죠. 정대성 중사가 잠시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에 어리둥절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다시 거만한 태도를 취했죠. 그렇습니다. 군대는 예의를 중시하니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제 키는 그 중사보다 훨씬 작았지만 존재감만큼은 결코 작지 않았어요. 예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대성 중사는 제 말에 비웃음을 지었어요. 아직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의 눈에는 그저 빨간 팔각모를 쓴 오만한 중년 여성일 뿐이었죠. 예의요. 해병대 모자를 쓰고 와서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 모자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쓰시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에 든 팔각모를 바라봤어요. 30년 전 그 모자를 처음 받았을 때의 감격이 떠올랐어요. 이 모자가 무엇인지 물으셨죠? 이건 단순한 모자가 아닙니다. 이건 제 시간과 명예, 그리고 헌신의 상징입니다. 정대성 중사는 제 말을 무시하고 위병소로 향해 걸어갔어요. 면회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모자 벗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다음에 오세요. 그 순간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죠. 상태에게 제 정체를 밝히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았어요. 단지 한 할머니로서 손주를 만나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해병대 준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야만 했어요. 그때 박수명 하사가 다시 다가왔어요. 표정이 미안함으로 가득했죠. 혹시 군복무 하신 적 있으세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죠. 해병대에서요? 박수명 하사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박수명 하사는 제 태도와 말투에서 뭔가를 느꼈나 봐요. 단순한 예비역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제 존재감이 범상치 않다는 걸 말이에요. 중사님한테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박수명 하사가 위병소로 돌아갔어요. 저는 다시 벤치에 앉아서 빨간 팔각모를 바라봤어요. 해병대에서의 첫 훈련부터 최초의 여성 준장이 되기까지 그 긴 여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편견과 차별,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이겨내고 이룬 성취들이 모두 이 팔각모 안에 담겨 있었어요. 박수명 하사와 정대성 중사가 위병소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대성 중사의 표정이 점점 더 불쾌해졌고 박수명 하사는 계속 뭔가를 설득하려는 듯했어요. 하지만 결국 정대성 중사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고 박수명 하사는 한숨을 쉬며 다시 저에게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 중사님이. 박수명 하사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중사님, 제가 무례했다면 사과하죠. 하지만 정말 그 모자 때문에 손주 면회를 막는 게 귀 부대의 규정인가요? 박수명 하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했거든요. 다만 정대성 중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죠. 이때 정대성 중사가 다시 위병소에서 나왔어요. 표정이 더욱 강경해져 있었어요. 규정이 어떻든 제 판단에 따라 출입을 통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해병대 모자를 쓰고 와서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저를 완전히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중사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해병대에서 여성 군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대성 중사는 순간 당황했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해병대에서 여자 군인은 보여주기용이잖아요. 실전은 남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어요. 30년 넘게 참아왔던 모든 편견과 차별, 그 모든 것들이 이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죠. 국방부 자문관 김영옥 준장입니다. 포항 해병 제1사단 위병소 앞입니다. 즉시 감찰 대응팀을 보내주시죠. 박수명 하사는 놀란 표정으로 즉시 경례를 올렸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정대성 중사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국방부요? 퇴역한 군인이 전화 몇 통 건다고 여기가 바뀔 것 같습니까? 저는 정대성 중사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중사님, 명심하세요. 해병은 죽을 때까지 해병입니다. 그리고 해병대의 정신은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어요. 포항 해병 제1사단 사단장실 연결해 주세요. 정대성 중사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제가 실제로 준장이라면, 그리고 정말로 국방부 자문관이라면 자신이 큰 실수를 한 것이었거든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라고요. 제 통화 내용을 들으며 그는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나 봐요. 단지 퇴역한 군인이 허세를 부리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준장이었다 해도 이미 퇴역한 상태라면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사단장님, 김영옥 준장입니다. 네, 현재 위병소 앞입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것은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지휘관의 목소리였거든요. 면회를 왔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위병소 담당 중사가 여성 해병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대성 중사를 바라봤어요. 제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분노보다는 실망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중사님,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해병대의 정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입니다. 정대성 중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제야 저의 위험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단순한 퇴역 군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수명 하사는 제 앞에 바짝 긴장한 채로 서 있었어요. 이제 제가 단순한 면회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거든요. 제 태도, 말투, 그리고 그 위험은 결코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준장님, 박수명 하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박수명 하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담겨 있었죠. 하사님, 당신은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위병소 주변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정대성 중사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안했죠. 박수명 하사는 제 곁에 남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약 15분 후에 위병소 앞에 검은색 차량들이 연달아 도착했어요. 국방부 감찰실, 헌병대, 사단 참모 차량이 줄지어 섰죠. 차에서 내린 사람들 중에는 임대혁 중령도 있었어요. 상태의 중대장이었고 이제 이 사건을 수습해야 하는 입장이 된 거였죠. 저는 조용히 정자세를 취했어요. 더 이상 빨간 팔각모를 쓰고 있지 않았지만 제 존재감은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30년간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위엄이 자연스럽게 드러났거든요. 임대혁 중령이 저에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어요. 준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대응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령님, 이 일이 더 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병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혁 중령은 즉시 정대성 중사를 불렀어요. 정대성 중사는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죠. 이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완전히 깨달았거든요. 위병소 정대성 중사, 현재 직무정지입니다. 임대혁 중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정대성 중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표정에는 당혹감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죠. 박수명 하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제가 막지 못해서 더 죄송합니다. 저는 박수명 하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하사님이 잘못한 것은 없어요. 오히려 저를 도우려 했죠. 임대혁 중령은 저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했어요. 준장님께서 면회에 오신다는 소식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일부러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주의 할머니로 오고 싶었을 뿐이에요. 임대혁 중령의 눈이 커졌어요. 손주가요? 혹시?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김상태 이등병의 할머니입니다. 임대혁 중령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상태가 해병대의 준장의 손주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더구나 그 준장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더욱 놀라웠죠. 김상태 이등병을 즉시 불러오겠습니다. 임대혁 중령이 서둘러 부하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상태가 제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중령님 손주는 제가 해병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제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임대혁 중령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겠죠. 위병소 주변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정대성 중사는 헌병대와 함께 자리를 떠났고 박수명 하사는 새로운 임무를 받아 위병소로 돌아갔어요. 저는 빨간 팔각모를 다시 손에 들고 상태를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젊은 해병이 빠른 걸음으로 위병소 쪽으로 다가왔어요. 상태였죠. 분명 무슨 일인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중대장 사무실로 호출받았고 그곳에서 위병소로 오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이었거든요. 상태가 위병소에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제 손주가 해병대에 지원한 것은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그가 제 그림자 아래 살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정체를 숨겨왔던 거였죠. 상태는 위병소 앞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발견했어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하지만 곧 그 미소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위병소 앞에 있는 것은 그가 알던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거든요. 빨간 팔각모를 든 저 주변으로 임대혁 중령과 여러 군 관계자들이 서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상태의 목소리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저는 손주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눈에는 사랑과 자부심, 그리고 약간의 미안함이 담겨 있었죠. 이등병 김상태, 잘 지냈니? 제 목소리는 할머니의 부드러움과 군인의 단단함이 공존했어요. 상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임대혁 중령이 경례를 올리고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제 손에 들린 빨간 팔각모. 뭔가 큰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상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임대혁 중령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김상태 이등병, 내 할머니는 해병대 예비역 준장이시다. 우리 해병대 최초의 여성 준장이시고 현재는 국방부 자문관으로 계신다. 상태의 눈이 커졌어요.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죠. 할머니가 준장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약간의 물기가 맺혔죠. 그렇단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난 그저 너의 할머니야. 상태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죠. 놀라움, 혼란, 자부심, 그리고 약간의 배신감까지. 왜 할머니가 이런 중요한 사실을 지금까지 숨겨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상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자신만의 길을 걷기를 바랐기 때문이야. 내 그림자 아래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빛으로 성장하길 바랐어. 상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저에게 다가와서 안겼어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준장과 이등병이 아니었어요. 그저 할머니와 손주였을 뿐이죠. 자랑스러워요, 할머니. 상태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임대혁 중령은 이 감동적인 순간을 잠시 지켜보다가 조용히 목을 가다듬었어요. 김상태 이등병, 김명옥 준장님께서 면회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특별 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는 경례를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중령님. 임대혁 중령이 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준장님, 사단장님께서 직접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면회 후에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저 손주의 할머니로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임대혁 중령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면회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편안하게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와 상태는 나란히 면회실로 향했어요. 면회실은 평소의 공동 면회실이 아닌 장교들이 사용하는 특별 면회실이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할머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상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약간의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상태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바뀔까봐 걱정했어. 해병대에 지원한 것도 내 자신의 선택이기를 바랐고,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이곳에 오기를 바랐어. 상태는 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나 봐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위병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상태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저는 빨간 팔각모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모자 때문에 작은 오해가 있었어. 하지만 그 오해 덕분에 내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었으니 나쁘지만은 않구나. 면회실 안에서 저는 상태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해병대에 입대했을 때 첫 훈련 날부터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승진해 나갔던 과정, 그리고 마침내 해병대 최초의 여성 준장이 되기까지의 여정을요. 할머니, 해병대에서 여성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상태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30년이 넘는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차별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리는 것은 쉽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처음 해병대에 들어왔을 때였을 거야. 모두가 내가 곧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지. 남자들과 같은 훈련을 받으면서도 항상 2배로 증명해야 했어. 내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이야.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알아둬야 할 것이 있어. 진짜 강함은 누군가를 누르는 데 있지 않아. 진짜 강함은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약한 이들을 지키는 데 있단다. 상태는 제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상태의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 너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이미 내 자신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빨간 팔각모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상태에게 건넸어요. 이건 나의 자부심이자 내 인생의 상징이야. 하지만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어도 좋을 것 같구나. 물론 아직 이등병인 내가 쓸 순 없지만 언젠가 내가 이 모자를 쓸 자격을 갖게 될 때 이 모자가 의미하는 바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 상태는 조심스럽게 빨간 팔각모를 받아들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모자가 아니라 저의 삶과 신념, 그리고 이제는 상태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면회가 끝난 후 저는 사단장실로 향했어요. 임대혁 중령이 저를 안내했죠. 준장님, 상태 이등병은 정말 뛰어난 훈련생입니다. 물론 준장님의 손주라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희는 그가 준장님의 손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임대혁 중령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아이는 항상 자신의 힘으로 해내고 싶어 했어요. 해병대에 지원한 것도 완전히 그 아이의 결정이었습니다. 사단장실에 도착하자 사단장이 저에게 경례를 올렸어요. 준장님, 오늘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경례를 받아 답한 후 자리에 앉았어요. 사단장님, 저는 개인적인 일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사단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있었던 일은 단순한 개인적 모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해병대 내에 여전히 존재하는 선고정관념과 편견의 문제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사단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체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사단장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구체적인 제안이 있습니다. 첫째, 위병소 근무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간부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필수화해야 합니다. 셋째, 여성 군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단장은 제 제안을 하나하나 메모하며 진지하게 들었어요. 모두 타당한 제안입니다.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성 중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대성 중사는 분명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에게도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를 처벌하기보다는 교육의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특별교육 이수 후 현장에 복귀시켜 변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단장은 제 관용에 놀란 듯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더 강한 처벌을 요구했을 텐데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강한 해병이 되는 것은 상대를 누르는 힘이 아니라 오름을 지키는 힘이어야 합니다. 정대성 중사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사단장은 깊이 감명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장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태 이등병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장님의 손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손주는 그저 김상태 이등병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특별 대우나 관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가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단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의 의지를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사단장이 한 가지 더 물었어요. 준장님, 혹시 우리 부대에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여성 장병들에게 큰 영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크게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좋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단장실을 나온 저는 임대혁 중령과 함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우리는 상태의 중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김상태 이등병은 뛰어난 훈련생입니다. 물론 준장님의 손주라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희는 그가 준장님의 손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임대혁 중령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아이는 항상 자신의 힘으로 해내고 싶어 했어요. 해병대에 지원한 것도 완전히 그 아이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 태도가 앞으로 그를 더 훌륭한 해병으로 만들 것입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저는 차 열쇠를 꺼냈어요. 그때 멀리서 박수명 하사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준장님, 박수명 하사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어요. 떠나시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박수명 하사를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박수명 하사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말했어요. 준장님, 오늘 있었던 일에 제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준장님을 뵙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도 언젠가 준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저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박수명 하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하사님은 이미 훌륭한 해병입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성장하세요. 박수명 하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경례를 올리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준장님. 저는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해병대 건물을 바라봤어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 삶의 터전이었던 이곳. 이제는 상태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자부심과 기대로 가득 찼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아침에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손주를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결국 30년간 숨겨왔던 제 정체를 드러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상태가 제 정체를 알게 된 것도 해병대의 작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것도 모두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한번 해병대 제1사단을 찾았어요. 이번에도 상태를 면회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저는 예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그리고 여전히 같은 빨간 팔각모를 썼어요. 위병소에 다가가자 몇몇 해병들이 저를 알아보고 경례를 올렸어요. 저는 미소로 답했죠. 위병소에 도착하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박수명 하사였어요. 박수명 하사는 저를 보자마자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준장님, 오셨군요. 김상태 이등병은 이미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수명 하사의 목소리는 환했어요. 저는 고마움의 표정을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하사님. 박수명 하사는 제 빨간 팔각모를 보며 웃었어요. 그 모자, 이제 저희 위병소에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말없이 웃었어요. 한 달 전 그 모자 때문에 겪었던 불쾌한 경험이 이제는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거든요. 박수명 하사는 저를 면회실로 안내했어요. 가는 길에 그녀는 지난 한 달 동안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준장님이 다녀가신 후 부대 전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인지 교육이 필수화되었고 위병소 근무 지침도 완전히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여성 장병들의 사기가 크게 올라갔어요. 준장님 이야기가 부대 전체에 퍼졌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약간 당황했어요. 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졌다면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대성 중사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물었어요. 박수명 하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특별 교육을 받고 복귀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누구보다 열심히 규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특히 여성 장병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거든요. 면회실에 도착하자 상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몇몇 동기들이 함께 서 있었어요. 준장님 할머니 오셨습니다. 저희가 아끼는 해병대 선배님이십니다. 상태의 동기 중 한 명이 밝게 외쳤어요. 저는 놀랐어요. 상태가 친구들에게 제 정체를 알렸다는 사실이 의외였거든요. 처음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숨기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 동기들이에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해서요. 상태가 조금 쑥스러운 듯 말했어요. 저는 상태의 동기들에게 인사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상태의 동기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눈 후 상태와 함께 면회실로 들어갔어요. 상태야, 내 동기들에게 내 이야기를 했구나. 제가 물었어요. 상태는 조금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알리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해병대 최초의 여성 준장이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손주가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은 제게 가장 큰 선물이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제가 그동안 몰랐던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강함이 단순히 군인으로서의 강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강함이라는 것을요. 상태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중대장님이 사단 모든 장병들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해병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몇몇이 투덜거렸지만 교육이 끝나고 나서는 모두가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해병대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정대성 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상태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그래, 무슨 일로? 사과하러 오셨어요. 할머니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셨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라도 사과하고 싶다고요. 상태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중사님 생각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사과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 면회가 끝날 무렵 저는 상태에게 물었어요. 이제 내 동기들은 모두 내가 준장의 손주라는 걸 알게 됐는데 부담스럽진 않니? 상태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그럴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동기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할머니처럼 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상태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제가 가장 바랐던 것은 상태가 제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태는 그 길을 걷고 있었어요. 면회가 끝나고 저는 위병소를 향해 걸어갔어요. 박수명 하사가 저를 배웅했어요. 위병소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빨간 팔각모를 손에 쥐고 말없이 웃었어요. 제가 쓴 팔각모는 장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할머니로서도 군인으로서도 당당히 살아낸 시간의 증표였단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이후로 포항 해병 제1사단 위병소에는 빨간 팔각모 규정이 새롭게 제정되었어요. 그것은 해병대의 명예를 상징하는 모자를 누구나 자랑스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었죠. 그리고 그 규정의 첫 번째 조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해병의 자부심은 모자에 있지 않고 그 모자를 쓴 사람의 마음에 있다. 몇 달 후 저는 약속대로 해병대에서 강연을 했어요. 특히 여성 장병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그들의 눈빛을 보니 제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 하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준장님, 저도 언젠가 준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하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상태는 이제 1등병이 되었어요. 훈련을 마치고 본격적인 해병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했죠. 가끔 전화를 할 때마다 그 아이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할머니, 저 이제 정말 해병이 된 것 같아요. 동기들과도 잘 지내고 있고 선임들도 저를 인정해 주세요. 물론 할머니의 손주라서가 아니라 김상태라는 한 사람으로서요. 상태의 말에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 아이가 정말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해병이 되고 싶어요. 후배들이 들어오면 할머니가 해주신 것처럼
따뜻하게 맞아주고 싶고요. 상태야,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어느 날 정대성 중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준장님,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대성 중사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중사님,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거죠. 지금 중사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여성 장병들에게는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처벌보다 교육이 더 효과적이라는 제 믿음이 옳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 빨간 팔각모를 꺼내어 바라봐요. 30년이 넘는 세월의 무게가 담긴 그 모자를 보면 제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상태는 이제 제 자랑스러운 해병 손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아이도 자신만의 빨간 팔각모를 쓰게 될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그 모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저보다 더 나은 해병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을 통해 해병대가 조금 더 나은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성 장병들이 더 이상 보여주기용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곳. 모든 해병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박수명 하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가 드디어 중사로 진급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위병소에서 후배들을 지도하며 저의 이야기를 종종 들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준장님 덕분에 제가 꿈을 키울 수 있었어요. 저도 언젠가는 준장님처럼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박수명 중사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거든요. 최근에는 다른 부대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면서 더 많은 여성 장병들이 제 경험담을 듣고 싶어 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기꺼이 그 자리에 나가려고 해요.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후배들이 겪지 않아도 되도록 도와주고 싶거든요. 상태도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칠 전에 전화했을 때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저희 부대에 새로 온 여성 하사가 있는데 처음에는 많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해줬어요. 해병대 최초의 여성 준장이었던 제 할머니가 어떻게 모든 편견을 이겨내고 자신의 길을 걸어왔는지 말이에요. 그 하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상태가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것이 또 다른 이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니. 이게 바로 진정한 전승이구나 싶었어요. 지난주에는 상태가 휴가를 나와서 집에 왔어요. 그 아이가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30년 전 처음 해병대에 들어갔을 때의 각오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상태는 저보다 훨씬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였어요. 아마도 저처럼 편견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상태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작은 해병대 배지가 들어 있었어요. 부대에서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빨간 팔각모처럼 저도 할머니께 뭔가 드리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주가 저를 위해 직접 만든 선물이라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청취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그냥 손주를 만나러 간 평범한 할머니의 하루였는데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하루 중 하나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빨간 팔각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실제 모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에게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드러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 앞에서 굴복하지 마세요. 저처럼 70대가 된 할머니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의 작은 용기가 모여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였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켜두세요.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분들의 사연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댓글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빨간 팔각모 같은 자부심의 상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테니까요.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전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들의 이야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상태는 이제 제 자랑스러운 해병 손주가 되었고, 저는 여전히 그 아이의 할머니예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해병대 최초의 여성 준장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주는 선배이기도 해요. 우리는 모두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 모든 면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부심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마이크를 내려놓을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공유 잊지 마시고요.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